자, 오늘은 일단 제막매가를 배워볼 건데요. 이게 꼭 이렇게 아이패드를 쓰려고 하면은 꼭 펜슬이 배터리가 없다. 지금 펜슬 배터리 잠깐 충전하고 바로 제막매가 들어갈게요. 일단 제막매가는 칠판 판서 버전 수업도 있는데 그래도 좀 더 필기를 이제 좀 보기 쉽게 하려면 이렇게 줌으로 수업을 해서 이거를 영상을 만드는 게 좀 더 아이들이 수업을 이제 따라오고 필기를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쌤이 이제 그 칠판 버전의 수업과 이 따로 이제 이렇게 필기 위주로 보여주는 수업 영상을 따로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좀 편한 대로 보고 이 방식도 보고 칠판 방식도 보고 해서 어쨌든 반복할수록 좀 더 도움이 되는 건 사실 맞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해석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해석만 제대로 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복습을 하는 게 좀 암담하다, 조금 약간 막막하다 싶으면은 영상이라도 반복적으로 보는 게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버전과 칠판 버전 이렇게 두 번 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영상 자체가 길진 않아요. 작품이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모로 참고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펜슬 충전이 됐으니까 자,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는 지금 고전 시가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게 이제 문학 교과서도 그렇고 1학년 교과서도 그렇고 뒷부분의 단원들은 이제 고전 문학이 배치가 돼요. 이제 고전 문학이 뒤에 있는 이유는 알다시피 그쵸?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주로 배우는 부분이고 자, 일단 이 향가라는 갈래는 우리가 고전 문학 중에서도 이제 고전 시가 있는 거죠. 고전 시가 한마디로 운율이 있는 문학을 시라고 하죠. 그럼 운문이 아닌 걸 뭐라고 하냐? 이제 그런 것들은 줄글, 즉 산문이라고 해요. 주로 소설이나 수필이나 이제 뭐 연극 대본 그리고 드라마 영화 대본 이런 시나리오 같은 극갈래 이런 것들이 이제 산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운문은 이제 운율이 있는 문학이라고 해서 시가 보통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현대시는 현대시인 거고요. 고전시는 이제 옛날 시대의 시라는 거죠. 이제 고전 시가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봤더니 고전 시가는 갈래별 특징이 있어요. 한마디로 고전 시가는 시대별로 갈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갈래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갈래가 어떤 시대에 어떤 노래였는지를 알아야지 좀 시험을 대비하는데 원활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일단은 제막매가라는 이 작품이 속해 있는 갈래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제막매가라는 거는 고전시가 중에서도 향가라는 갈래예요. 여기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향가라는 갈래입니다. 향가. 자, 향가는 뭔가 봤더니 일단 시기적으로 쌤이 고전 시가를 네 칸으로 나눠서 보통 설명을 해요. 이렇게 네 칸의 시대 구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삼국시대인 거죠. 그리고 이 삼국시대를 신라가 통일을 하죠. 근데 이 통일이란 말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칸을 네 칸을 만들려고 쌤이 나눠놓은 거고요. 신라 다음에는 발해도 있었고 후백제도 있었지만 결국 통일은 고려가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왕조가 이제 조선인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차례대로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요. 삼국시대에 있었던 갈래는 고대가요라는 게 있었고요. 왜냐? 삼국시대를 고대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신라시대는 이제 향가라는 갈래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고려 가요라는 게 있었고요. 조선시대는 가장 대표적인 게 가사예요. 근데 가사 말고도 뭐 민요, 언해, 악장 뭐 이런 갈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가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려 말기에는 시조라는 것도 창작이 됐죠. 그래서 이 시조도 보통 우리 친구들이 시험 범위에 많이 들어가는 이제 갈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바로 이 향가라는 거예요. 향가. 자, 향가는 금방 쌤이 설명한 것처럼 신라 시대에 있었던 노래예요. 신라 시대의 노래. 그러니까 이게 통일 신라 칸에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쌤이 그냥 네 칸을 빼려고 이렇게 편의상 구분을 한 거지. 사실 신라 시대 내내 있었던 노래가 향가라는 거야. 그럼 향가는 일단 신라 시대의 모든 노래를 향가라고 합니다. 신라 시대의 노래. 자,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향찰이라는 걸로 기록이 됐다라고요. 향찰로 기록이 됐다. 왜냐 우리가 고전 시가는요. 중요한 게 기록이 무엇으로 되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록이 무엇으로 되었나.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의 문자가 만들어진 게 바로 여기 조선시대죠. 이때부터 한글이 있었어요. 따라서 한글이 창제되기 전까지는 우리 문자가 없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글 창제 이전에는 과연 어떤 문자로 기록이 되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신라 시대의 향가는 향찰로 기록이 됐대요. 자, 그러면 향찰이 뭔가 봤더니 얘는요. 한자의 차자표기법이라는 거야. 자, 차자라는 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빌릴 차 글자자예요. 즉 한자를 빌려다가 음과 뜻만 내 맘대로 조합해서 쓰는 거예요. 음과 뜻을 내 맘대로, 우리 식대로 먹보하는 거죠. 즉 진짜로 한문을 쓴 게 아니라 한자라는 글자만 따와서 내 맘대로 고쳐 쓰는 게 바로 향찰 표기 방법이었다라는 거야. 따라서 생각을 해봅시다. 향찰이라는 건요. 분명 쓰여 있기로는 한자로 쓰여 있어요. 근데 중국인들이 읽으려면은 읽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분명 한자는 맞지만 어순이 우리말 어순을 따랐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말 어순은 주어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서술어가 오죠. 자, 근데 우리말이 아닌 영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 다음에 서술어 다음에 목적어가 와요. 영어처럼. 즉 한마디로 중국어는 한문이에요. 한문은 한자로 쓴 글이에요. 따라서 한문이라는 말에는 글자와 어순이 둘 다 들어있다라는 말이에요. 글자와 어순. 근데 이 향찰이라는 거는 그냥 글자만 빌려 쓴 거고 어순은 우리 맘대로 썼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향가가 시험범위에 들어갔을 때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향찰로 기록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4, 8, 10, 구체가 있었어요. 자, 구체가 뭔가 봤더니 줄이라는 뜻이에요. 시에서는 행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향가는 4줄짜리가 있었고 8줄짜리가 있었고 10줄짜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더 쓰기 어려운 건 뭐였을까? 19채겠죠. 자, 4줄짜리는 금방 끝나잖아. 그리고 8줄짜리보다 10줄짜리는 또 조금 더 늘어나니까. 즉, 8줄짜리는 과도기의 작품이었겠다라는 거예요. 4구체에서 19채로 발달될 때 있었던 과도기인 거고요. 4구체는 원래 있던 민요가 향찰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얘는 향가 자체로 만들었다기보다는 민요를 원래 떠돌던 거를 향찰로 기록한 게 아마 4구체였을 거다. 자, 그리고 19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쓰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별명도 있었어요. 사뇌가.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아? 사뇌, 뇌자 들어있고, 그렇죠? 사뇌가가 가장 이제 쓰기가 어렵고 까다로웠던 갈래이고요. 얘는 이제 신라 시대에 똑똑이 계층이 있었다는 거지. 똑똑이 계층이 누군가 봤더니 그 당시에는 신라는 귀족이 있었고요. 그리고 불교가 잘 나갔으니까 승려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꽃미남 집단이죠. 얼굴도 잘생겼는데 글도 잘 쓰고 심지어 싸움도 잘했다는 화랑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창작을 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내가는. 이러한 사내가에는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자, 무슨 특징이 있나 봤더니 마지막 두 줄, 구행이나 십행쯤에 이거를 낙구라고 불러요. 마지막 두 줄을 낙구라고 부르는데 구행십행에 감탄사가 꼭 있어요. 이게 19채 한가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특징은 뭔가 봤더니요. 배경설화가 전해져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여져서 이런 시가 남았다라는 비하인드 썰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향가의 특징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어려워, 쉬워? 그렇죠.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고요. 향찰로 기록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향가는 종류별로 4줄짜리가 있었고 8줄짜리가 있었고 10줄짜리가 있었다라는 거. 근데 4줄짜리는 이제 민요를 향가로 향찰로 기록한 거였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지 않고요. 10줄짜리는 가장 쓰기 어렵기 때문에 신라시대의 똑똑이 계층들이 아마 이걸 썼을 것이다. 19채를 다른 말로 사내가라고 부르고요. 똑똑이 계층 누가 있나 봤더니 신라시대에는 귀족,
승려, 화랑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잘 나가는 계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19치 한가를 썼고 특징이 있었는데 어떤 특징이 있나 봤더니 마지막 두 줄에는 감탄사가 꼭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작품에 쓰이는 데에는 어떤 배경설화가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막매가에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제막매가를 봤더니요. 일단 우리가 제목부터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제막매가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자, 글자를 잘라볼게요. 제막매가 이렇게 잘라져요. 자, 제는요. 제사 지내다라는 말이에요. 망자는 죽은 망자예요. 죽었다. 죽다. 매는요. 누이 매자예요. 가는 알죠? 노래 가자예요. 아, 그럼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노래다라는 거야. 아, 왜 이렇게 풀이가 되냐면요. 이 제목 자체는 한문의 어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자, 여기가 목적어, 이게 서술어, 그리고 이건 노래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노래다라는 제목의 풀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제목만 봐도 시적 상황이 지금 감이 잡히죠. 자, 시적 상황이라는 거는 시에 표현되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죠. 자, 일단 우리 모든 시에는 화자가 존재해요. 화자라는 말은요. 말씀하자의 nom자자, 즉 말하는 사람이에요. 화자는 모든 시에 다 존재합니다. 모든 시에 존재하고요. 이런 화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를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화자가 무슨 말을 할까 봤더니 제목에서 이미 스포가 있었다는 거야. 자, 화자에게는요, 누가 있어요? 누이가 있어요. 화자의 누이. 근데 그 누이는요, 죽었나 봐요. 그러니까 왜 제사 지내고 있다라는 거죠. 즉, 화자는 죽은 누이의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한마디로 화자는 죽은 누이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는 이미 판명이 된 거죠. 그쵸? 일단 누이는 죽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 볼게요. 생사길은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자, 봐봐. 생사길이라는 게 삶과 죽음의 길이겠죠.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에 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머뭇거리고 있대요. 자, 그럼 봐봐. 이 말을 누가 할까? 삶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화자야, 화자의 누이야. 화자는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어, 안 처했어? 안 처했어. 아, 즉 보니까요. 지금 이 부분의 이야기는 화자의 동생, 즉 누이 동생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반부가. 삶과 죽음의 길이 눈앞에 있어서 머뭇거리고 있대요. 자, 우리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왜 중요하냐? 자, 시는요. 서정 갈래예요. 한마디로 감정을 표현하는 갈래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머뭇거림이 감정이에요. 이게 감정 표현이에요. 그걸 정서라고 하죠. 즉, 삶과 죽음의 길을 눈앞에 둔 사람은 머뭇거리는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죠. 나라는 말이 나왔어. 나는 간다고 말도 못하고 나는 아이고 펜슬이 다 됐네요. 잠시만요. 자, 나는 간다고 말도 못다. 이르고는 못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가느냐, 가는군요, 뭐 이런 느낌. 가는 것이냐 이거예요. 의문형이니까. 자, 보니까요. 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요. 간다는 말도 못다 하고 가는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지금 삶과 죽음의 길을 눈앞에 두고 지금 떠나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지. 아, 화자가 아니라 화자의 누이잖아요. 그럼 여기 1행부터 4행까지의 이야기는 지금 화자의 누이의 시점에서 쓰였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화자의 누이의 시점에서 상상해서 적었겠죠.
막 1행부터 4행까지는 누이가 썼고 그 다음은 뭐 화자가 이었었다 이거 아니에요. 화자의 누이의 시점에서 상상했겠지. 화자가 누이가 죽고 나서 아, 내 동생이 이런 마음을 느끼면서 죽었겠구나라는 걸 상상을 한 거예요. 그때 내 동생은 머뭇거리며 가족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못한 게 속상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어느 가을, 계절적 배경은 가을이에요. 이게 가을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일이 떨어질 이런 말이에요. 떨어질 잎은 잎이죠. 이파리 잎갓 이거는 잎같이라는 말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에 직유법이 쓰였네요. 그쵸? 잎갓 이게 어머 같이니까 직유법이다. 자 갑자기요. 누이 동생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다 말고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는데 이 나뭇가지에 바람이 분 거죠. 어느 가을에. 근데 이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 즉 이 바람에 이파리가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야. 그럼 봐봐. 떨어진 잎의 입장에서는 나뭇가지에서 이제 더 이상 붙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야, 죽어 있는 거야. 이 떨어진 잎은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그렇죠. 죽은 잎이야. 아, 지금 죽은 잎 같은 사람은 누구야? 그치, 나의 누이죠. 한마디로 떨어질 잎이라는 이 말은요. 지금 화자의 누이 동생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 것 같다. 그쵸? 이 떨어진 잎은 나뭇잎의 시점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 떨어질 잎이라는 거는 화자의 죽은 누이 동생을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왜 죽었어? 바람 때문에 떨어졌어. 근데 그 바람이요. 제때 맞춰서 분 바람이 아니라 굉장히 이른 바람이래요. 아, 원래는 불 때가 안 됐는데 불어버린 거야. 즉 한마디로 이 이파리는 떨어질 때가 안 됐는데 바람이 너무 빨리 불어버려서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죽을 때가 얼마 안 됐는데 얘가 떨어져 버렸구나. 즉 한마디로 이거는 누이의 요절을 표현하는 말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른 바람은 사실 불 때가 아닌데 너무 빨리 불어버려서 이파리를 죽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누이의 요절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부분 이른 바람이라는 거는 누이의 요절을 상징하는구나. 그쵸? 한 가지라 나고 하든 이게 뭔 말인가 봤더니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이런 말이에요. 아 무슨 말인가 봤더니 화자와 누이는 한 가지에서 출발했대요. 그치? 똑같은 나뭇가지에서 출발했대. 그 말인즉슨 우리 인간관계에서 시작이 같은 관계가 뭐가 있나 봤더니 똑같은 곳에서 출발해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출발을 했구나. 한마디로 가족 그중에서도 형제, 자매, 남매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한 가지라는 거는 나랑 네가 출발점이 같다라는 거니까 같은 부모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에서 이 화자와 이 죽은 사람의 관계가 뭐 연인이 아니라 뭐 남매, 자매 혹은 형제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 태어난 순간부터 같은 뱃속에서 나와서 평생을 함께 살아왔는데 가는 곳을 모르겠다는 거죠. 그쵸? 사람이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화자 입장에서는 나랑 평생을 같이 살았던 이 아이가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는 곳 모르운저라는 말은 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구나. 정말 허무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진짜 삶이라는 게 참 뭔가 싶다, 무상감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허무하다, 무상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1행부터 4행까지는 지금 화자의 누이점에서 상상이 들어갔고요. 5행부터 8행까지의 이야기는 누이 동생의 죽음 그리고 나의 어떤 허무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5행부터 8행까지는 누이 동생의 죽음을 이렇게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이파리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이걸 한번 볼까? 나뭇가지나 이파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연물이라고 하죠. 즉
나무나 이파리 이런 거는 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자연물, 즉 자연의 현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에서 이파리 떨어지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뭇가지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 걸 우리가 섭리라고 해요. 좀 어렵게. 자연의 섭리로 인간의 일, 인간이 죽는 거를 표현하고 있다. 맞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지들은 좀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니까 꼭 잘 정리를 해 놓읍시다. 자, 마지막 줄 볼게요. 자, 마지막 두 줄 볼 건데요.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나왔네. 쌤이 아까 강조했던 거 있었죠. 이게 뭔가 봤더니 감탄사예요. 감탄사가 왜 나왔어? 그렇지. 자, 이 작품이요. 19채잖아요. 10줄짜리잖아요. 19채 한가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라고 감탄사가 쓰였어요. 자, 우리 감탄사가 쓰이면 문학에서는 영탄법이 쓰였다고 해요. 영탄법. 자, 근데 영탄법이 뭔가 봤더니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부분을 영탄법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 제막매가의 마지막 9줄에 쓰여 있는 감탄사는 화자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맞겠죠. 그쵸? 그리고 당연히 영탄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화자의 감정이 집중되어 있다. 그거를 문학에서 집약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집약적으로 표현됐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감정이 고조되어 분출되는 부분이다. 당연히 맞겠죠. 왜요?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부분이니까요. 자, 근데 그 뒤에 무슨 말을 하나 봤더니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미타찰이라는 게 불교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불교의 천국. 미타찰에서 만나볼 즉 미타찰은 불교의 천국, 천국은 죽어야지 가는 곳이죠. 나중에 내가 죽으면 동생을 만나게 될 텐데, 즉 이때 나는요 화자 자신을 뜻한다라는 거야. 어차피 내가 죽으면 나중에 동생 만날 텐데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나는 누구였어? 죽을 사람. 화자를 뜻하는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삼행의 나와 그 다음에 구행의 나가 다르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삼행의 나와 구행의 나가 서로 다른 나다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문제 많이 나오겠죠? 자, 돌을 닦으며 기다리겠다. 봐봐. 이 사람이 너무 슬퍼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텐데, 즉 재회를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 나는 뭐 하겠다? 불도, 이 사람 스님이에요. 돌을 닦으면서 기다리겠다라고 의지적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의지적 태도. 어차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텐데 내가 슬퍼하면 뭐해? 일단 나는 열심히 돌을 닦고 나중에 내 누이를 다시 만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아하, 이런 이야기구나. 자, 그럼 밑에 현대애플에다 쌤이 좀 더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자, 생사길은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라고 화자의 누이 동생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누이 동생의 시점에서 죽는 순간의 그런 어떤 허무함, 두려움 같은 거 표현을 했겠죠. 자, 그리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해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서 났는데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라고 해서 누이 동생의 죽음을 자연현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그렇죠? 자, 마지막 두 줄은 봤더니 미타찰에서 어차피 만나게 될 건데 내가 의지적으로 돌을 닦으면서 기다려야겠다라는 어떤 화자의 다짐으로 마무리되고 있죠.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봤더니 여기 1행부터 8행까지는 굉장히 화자가 슬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1행부터 8행까지는 내 누이 동생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나랑 누이 동생은 시작부터 함께였는데 이제 얘는 어디로 가는 걸까? 굉장히 허무해하고 인간이란 참 뭘까? 사는 건 뭘까? 무상하다. 인생 무상이란 말 들어봤죠? 무상하다 느끼고 굉장히 슬프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마지막 두 줄로 넘어와서는 화자가 각성을 하죠. 자, 무슨 각성을 하나 봤더니 그래.
어차피 내가 천국에서 만날 텐데 슬퍼하면 뭐해? 열심히 돌을 닦아야겠다라고 이 사람이 스님이거든요. 승려의 본분으로 돌아와서 의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와 나는 다시 만나게 될 텐데 내가 이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극복의 자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마냥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럼 보니까 여기 1행부터 8행까지와 9행부터 10행까지가 굉장히 다르죠. 완전 반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시상에 뒤집혔다라고 해서 전환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디부터요? 그쵸. 여기부터 전환되는 거죠. 이 낙구에, 그쵸? 우리 마지막 두 줄을 낙구라고 한다 했어요. 낙구에 감탄사를 기점으로 시상이 전환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혀서 이전에는 인간의 어떤 슬픈 마음을 표현을 했다면 뒤로 와서는 그래 내가 스님인데 스님으로서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우리 누이 동생이 좋은 곳 가도록 기도도 해주고 내가 다시 만날 건데 너무 슬퍼하지만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렇게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3단 구조로 나뉘어요. 누이 동생의 시점에서 그리고 죽음을 표현하는 부분 그리고 화자의 시점에서 그쵸?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시상의 전환의 측면에서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뉘는 거예요. 1행부터 8행 그리고 9행부터 10행 이렇게. 됐나요?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위에 거는 이제 쌤이 현대 어플리까지 같이 보여주면서 들어와서 조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밑에 부분을 조금 더 참고를 많이 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쌤이 강조한 것처럼 이런 말들을 친구들이 선택지 나왔을 때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잘 합시다. 자, 그리고 봐봐. 그럼 이 작품에서는 인간의 슬픔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인간의 슬픔, 즉 가족이 죽으면 슬픈 건 특별한 정서예요? 아니면 인간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정서예요? 그렇지. 인간의 보편적, 즉 모두 다 가족이 죽으면 슬프겠죠. 웬만하면. 인간의 보편적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도 맞겠죠. 친구들이 이런 선택지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합시다. 자, 이게 바로 제망매가예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질문이 있다면 또 쌤한테 질문을 하면 되겠죠?